공간 연습. 두 송이꽃. 윤혁은 어지럼증에 부대끼며 밤새껏 악몽송을 헤매었다. 박동건이 전신에 피를 흘리며 운동장에 가득 찬 인민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었고, 자신은 험한 산속에서 국군이 아닌 인민군에게 쫓기다 낭떠러지에서 까마득하게 떨어져 내렸고, 검정 치마 저고리에 하얀 머리를 풀어헤친 어머니가 자꾸 어서 오라고 손짓하며 뒷걸음질을 치는 자신에게로 한사코 다가서고 있었고, 옷이 갈갈이 찢긴 아내가 불안당들에게 강간당하고 있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악몽은 감옥에서 정신신경증을 심하게 앓을 때처럼 험악스러웠다.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가까스로 잠이 깨고는 했다. 악몽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잠을 자지 말아야 했다. 책상으로 옮겨 앉아 책을 펴들었다. 그러나 늙은 육신은 전날 밤을 꼬박 새우고 화장터까지 다녀온 피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에 허물어지고는 했다. 그때마다 악몽은 험상궂은 얼굴로 덮쳐왔다. 날이 밝았지만 윤혁은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어지럼증만 몸을 휘돌리고 맴돌이질 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등짝이 조각조각 깨지고 바스러지는 같은 것 하면 손가락 하나 꼼지락거릴 수 없을 지경으로 기운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었다. 이거 몸살을 알아도 크게 앓을 모양이었어요. 그 사람이 떠난 게 이다지로 상심이 큰 겐가. 윤혁은 쓰라림과 서러움과 회한의 안개로 가득한 자신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 공포스러운 어지럼증이 다시금 찾아온 것은 출감하고 나서 처음이었다. 사실 박동건과 자신은 서로 마음을 의지하고 부축했던 유일한 대상이었고, 그의 죽음은 바로 자신의 죽음이었다. 전향서의 손도장을 눌렀지만 결코 전향하지 않은 내심을 서로 믿었기에 힘겨운 세월 속에서 그나마 꿋꿋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스러기 뼈로 남겨진 박동건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평생을 바쳐온 이상이 자취 없이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은 참담한 패배의 허망이었고 비참한 일생의 허무였다. 차라리 감옥에서 떡공이들에게 맞아 죽었어야 했다는 박동건의 말은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는가. 그렇게 죽어간 동지들은 이상의 무지개를 타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었다. 그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허무가 아니라 헌신이었다. 남쪽으로 침투할 때 이미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상의 시련을 꿈꿔왔던 사상의 힘이었다. 그 힘을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교도관도, 떡공이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성이 붕괴돼버리고 또 와해될 위기를 확인했으니, 윤혁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주전자에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면서 어지럼증이 더 심해졌다. 그는 아이고 신음을 물며 쓰러졌다. 그는 두 손을 머리를 감싸며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이봐요, 왜 속 썩이고 그래요? 컬컬한 목소리와 함께 방문이 뻘컥 열렸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 윤혁은 눈을 꼭 감은 채 그대로 있었다. 내 말 안 들려요? 언제 왔어요? 점퍼 차림의 남자는 더욱 우악스럽게 커졌다. 예, 어젯밤 늦게 와서 보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윤혁은 힘겹게 눈을 뜨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어지럼증이 새 파도를 일으키며 머리를 뒤흔들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당신 멋대로 굴면 내가 당하는 거 몰라요? 왜 하루 어겼어요? 죄송합니다, 김 형사님. 문상객이 하나도 없어서. 왜 뻔한 거짓말을 해요? 그 사람 가족이 있잖소. 그럼 친척들도 있을 텐데. 안 믿으셔도 좋은데 자식도 다 안 와서 하나뿐이었고 친척이라곤 한 명도 볼 수 없었어요.
한 손으로 머리를 받쳐 잡은 윤혁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야 당연하잖소. 친척들에게 다 버림받은 거지. 그러게 누가 빨갱이질 하랬어. 친척들도 이제 속 시원해졌을 것 아닌가? 김영사는 자기 속도 시원하다는 듯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다. 윤혁은 그제야 박동건의 친척들을 생각했다. 어쩌면 김영사가 전곡을 찌른 것인지도 몰랐다. 박동건의 친척들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입었지 덕을 본 일은 없었을 것이다. 큰아들이 외면한 죽음을 어찌 어느 친척인들 아파했을 것인가. 그런 속내를 다하는 터라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아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지 모른다. 기분이 어떻소? 내 말 안 들려? 김영사는 버럭 소리쳤다. 그는 보호관찰이라는 공무를 수행 중이었고 그러므로 이쪽에서는 그의 어떤 질문에든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윤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때의 답변은 이래나 저러나 트집 잡히거나 추궁당하기 일쑤였다. 예, 그저 슬프고 허망하고 그렇지요. 사람 떠날 때 의뢰 느끼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윤혁은 덫에 걸리지 않고 허방에 빠지지 않으려고 살얼음을 걸었다. 채, 누가 산전수전 다 겪은 능구렁이 아니랄까봐 얼렁뚱땅 아주 매끈하게 발라맞추는데 그래 좋아. 당신 멋대로 뭐 특별할 것 없이 그저 그런 기분이었다고 쳐. 그런 사람이 경찰과 약속까지 어긋나며 밤생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장터까지 따라가? 다 늙어 빠진 몸에 그렇게 무리하니까 일이 빌빌대는 것 아닌가? 내 말 틀렸어? 김영사는 어느새 취조할 때처럼 반말짓거리를 하며 윤혁을 깔아보는 눈길로 포박하고 있었다. 윤혁은 뜨끔했다. 김영사는 그래도 경찰밥 헛먹지 않았다는 티를 내느라고 화장터에 간 것까지 꿰뚫고 있었다. 어제 해가 진 다음에 어둠을 밟고 돌아왔으니 그런 추리를 하는 건 기본일 수 있었다. 예, 죄송합니다.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마지막 가는 길이라. 윤혁은 어지럼증을 무릅쓰며 고개까지 깊숙하게 숙여 보였다. 수사 관계자들은 오래 겪어온 경험으로는 그저 잘못했다고 자세를 낮추는 것이 상책이었다. 괜히 어설픈 변명을 하거나 비비 거슬리는 태도를 취해 그들의 개인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엉뚱한 덤터기를 쓰기 십상이었다. 취조 과정에서 폭행을 당할 때 지나치게 엄살을 부려도 매를 벌지만 지나치게 참아내려 했다가는 틀림없이 폭행이 강호해졌다. 그 참아내려는 행위가 마치 수사관과 맞서려 하거나 또는 수사관의 힘이 약해서 아파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사 그들의 개인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이었다. 어허, 또 어물어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떼어넘기려 하지마. 당신 여기 떠날 때부터 그럴 작정하고서 날 속인 거더냐. 그럴 생각이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날 속인 게 틀려 먹었다 그거야. 내가 그렇게 핫바지 저고리로 우습게 보여? 김영사의 거친 말투에서는 바로 그 개인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다. 덫에 치이기 직전이었다. 김영사의 머리는 능란했다. 빈소에 다녀오겠다고 하루 허가를 받았을 때 이미 장례를 끝까지 다 지키려고 작정했었다. 그러나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말했다가는 아예 퇴짜를 맞을 위험이 있었다. 보호관찰이란 담당자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제2의 감옥살인 셈이었다.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 기분만 생각하고 그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은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그건 곤경을 모면하려는 이빠른 말만은 아니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만도 한 일이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감시를 소홀히 한 근무태만으로 몰릴 수 있었다. 나 이런 말 안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좋게 살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이런 말 하게 만들잖아. 당신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항상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해서 마음 놓을 수가 없다니까. 당신이 약속을 어기고 안 돌아온 하루 동안 나 어찌 됐는지 알아? 이거 누구와 접선을 했나? 어떤 지들을 따라 북으로 내버리질 않나? 사람 피 마르고 혈압 올라 죽을 지경이었다고. 당신들 전향이라고는 하지만
그 속을 어찌 알아? 그 전향이라는 게 아싸리하고 시원한 게 아니잖아. 당신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 딱 당신들 두고 하는 말이라고. 안 그래? 김영사는 아싸리라는 일본말까지 써가며 윤혁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환하고 험한 기색은 많이 풀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윤혁은 또 머리를 조아리며 속으로는 씁쓸하게 웃고 있었다. 전향자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 건 제대로 짚은 것이지만 전향자들이 누군가와 접선되어 북으로 내뺄지 모른다는 것은 턱없이 헛짚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발적으로 전향을 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강제로 전향을 당했더라도 일단 전향서의 손도장을 누른 자들은 사상의 변절자였고 혁명의 배반자였다. 전향 전에 죽은 자들은 혁명의 영웅이었고 끝끝내 탄압을 이겨낸 비전향자들은 혁명의 승자였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전향을 한 자들은 혁명의 패배자였다. 변절자, 배반자, 패배자들을 상대해줄 대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김영사에게 토로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말썽 안 부렸고 유식하고 점잖아서 잘 대해줬다는 걸 알라고. 당신네들 잘못으로 우리 인생 삐끗 어긋나그 봐. 그땐 계피 보고 개박살나는 거야. 그러니 당신이 나라면 이렇게 안 할 수 있겠어? 예, 그럼요. 다 제 잘못입니다. 윤혁은 형사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며 이제 끝났구나 싶어 소리 없이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소련 망해 없어진 것 왜 그 꼴이 됐는지 이유 잘 알지 않았소? 왜 그 꼴이 됐는지 이유를 알아냈소? 그만 돌아갈 줄 알았던 김영사는 새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말을 존대로 바꾸며 새 이야기를 꺼냈다. 윤혁은 겉으로는 웃음을 지어내며 속으로는 진저리를 쳤다.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김영사는 얼굴을 대할 때마다 거의 거르지 않고 소련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은 승리감의 과시뿐만이 아니었다. 이쪽을 야유하고 골리려는 심서도 뒤섞여 있었다. 그게 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윤혁은 궁색스럽게 얼버무렸다. 아니 무슨 소리여. 소련이 멸망한 지 벌써 언제라고. 그거 알면 속상하니까 일부러 눈 딱 감고 있는 거 아니여. 알려고 들면 금세 알아볼 수 있는 유식한 양반이. 난 그렇소. 그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자에 저한테 가장 궁금한 게 그 원인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확실하게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연구 서적이 나오기는 아직 이른데다 신문에 나는 글들은 그저 추측이고 짐작이고. 그러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련 땅에 직접 가보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윤혁은 김영사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음 지었다. 맞소.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요. 내가 최근에 사업차 소련에 갔다 온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지, 이젠 러시아지. 그 이유를 딱 알아냈어. 자, 들어보시오. 공항에 들어갈 때부터 이걸 찔러주지 않으면 질질 끌며 통과를 안 시키고 관청에서 무슨 서류를 하든 뒷돈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썩고 병들었다고 말들이 많은데 소련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공무원들보다 10배는 더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거요. 그런데 국민들도 아주 개판이고 과관이요. 그 국민들인지 인민들이진가 어떤 식이냔 말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앞사람은 계속 구덩이를 파는데 뒷사람은 뒤따라가며 계속 그 구덩이를 메우고 있더라는 거요. 왜 그런 이상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겠소? 그건 다 다름이 아니라 씨를 뿌릴 가운데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자기들이 맡은 일만 하고 있는 참이라는 거요. 보시오. 당원이라는 관리들은 그렇게 푹푹 썼고 또 국민들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시간만 때우며 그 짓을 하고 있었으니 그놈의 나라가 안 망할 도리가 있었겠소. 그따위 놈의 나라는 망해야 싸지. 싸고 말고 어떻소? 이보다 확실한 원인이 어디 또 있겠소? 안 그렇소? 신바람이 날 만큼 김영사의 눈에는 생기가 돌고
몸에서는 활력이 솟고 있었다. 예. 고개를 떨군 윤혁은 참담한 얼굴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병사의 말은 금시초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당원들의 타락상과 인민들의 나태와 타성에 젖은 생활상에 대한 그런 식의 이야기는 이미 신문들이 다투어 실어왔었다. 그런 행태들이 김영사의 말대로 소련의 몰락의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라 해도 복합적인 중대 요소들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었다. 왜 말이 없어? 내 말을 못 믿겠다 그거야? 김영사의 어조가 변색되었다. 못 믿겠냐? 하도 기가 막히고 창피스러워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윤혁은 정말 낯을 들 수 없도록 굴욕스러운 수치감을 무릅쓰고 있었다. 박동건과 함께 절망과 안타까움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다. 기가 막히고 창피스럽다고? 오랜만에 솔직한 말 들어보겠소 그랴? 그럼 당연히 기가 막히고 창피스러워야지. 평생을 그따위 공산주의를 떠받들고 사느라고 헛고생만 했으니 당연히 기막히고 창피스러워야 하고 말고. 난 말야 겉으로는 표를 내지 못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공산주의에 뭐가 있지 않나 생각했었소. 왜냐면 해방 직후에 학식 들고 인물 꽤나 났다 하면 거의가 공산당을 했고 당신처럼 유식한 사람도 공산당에 목숨을 걸고 나섰으리 말이오. 그런데 그거 막상 알고 보니 순 엉터리고 가짜백이야. 소련이 그렇게 개판이고 엉망진창인 걸 모르고 괜히 무서워하고 경계했던 것을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라니까. 북한도 배고프고 굶고 난장판이라니까 거기도 걸을 날 멀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신은 일찌감치 전향을 잘한 게지. 이젠 대한민국에 충성만 해. 그럼 말년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뭐 새로 번역하는 걸 있어? 김영사는 느닷없이 말꼬리를 치세웠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영사의 촉수에 윤혁은 문득 긴장했다. 왜? 지난번 일 끝난 게 꽤 오래됐는데 설마 속이는 건 아니죠? 연달아 묻는 김영사의 눈초리가 윤혁의 심중을 가누고 있었다. 아닙니다. 속이다니요. 세상이 변해가면서 제가 번역하는 책 같은 건 영 팔리지 않는다고 출판사들이 울상입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들도 힘들게 돼갑니다. 난 책 같은 건 흥미없어 잘 모르겠지만 운동권 책 잘 안 팔린다는 건 잘 안 팔린다는 말은 얼핏 들었어. 좌우간 새로 번역이 시작되면 즉각 보고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벌이 공하게 되면 바로 연락하시오. 무슨 일을 하든 바꿈게 하진 않을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영사가 떠나자 윤혁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었던 어지럼증이 거친 기세로 밀려들었다. 김영사가 남기고 간 말들이 새로운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말은 형사답게 거칠고 투박했다. 그러나 경멸하고 묵살해버릴 수 있도록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 옛날에 수사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그때는 폭행하고 억지소리하는 수사관들을 멸시하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 신념과 자존심이 정죽처럼 푸르고 꼿꼿했었다. 그러나 이제 일개 형사의 말을 다 수긍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이고 슬픔이었다. 자신이 북쪽 땅을 떠날 때만 해도 당원들은 인민을 위해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던가. 전후 복구를 하는 건설 현장에서도 당원들은 인민들보다 돌 하나라도 더 날랐고 밥을 먹을 때도 인민들을 다 먹인 다음에 먹지 않았던가. 인민들 또한 몸살이지 않고 얼마나 열성적으로 일했던가. 당원의 타락이나 인민의 나태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소련이라고 달랐을 리 없다. 북쪽의 그런 아름다운 협동과 조화는 사상국 형제인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30여 년의 세월, 자신이 감옥에 있었던 그 세월 동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소련은 그렇게 변해 몰락의 길로 가버렸고 태산처럼 믿고 있었던 공화국은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경지에 이르고 만 것인가. 그것은 풀려야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윤혁은 거친 어지럼증에 휘둘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끙끙 앓았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흉악한 악몽에 쫓기며 잠이 깨고 전신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다 못해 바스러지고 몸이 흐물흐물 녹아 땅속으로 잦아드는 고통에 시달리며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봐요. 윤혁은 누가 몸을 흔들어대는 걸 느끼며 겨우겨우 눈을 떴다. 나 알아보겠어요?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그래? 윤혁은 흐릿한 씨앗 속에서 주인 여자를 알아보았다. 예. 어쩐 일이세요? 갈라지고 쉰 윤혁의 목소리는 가늘고 메말라 있었다. 어쩐 일이 뭐예요? 난 큰일 당하는 줄 알았어요. 아저씨가 사흘이나 이렇게 앓고 있는 거라고요? 사흘이나. 주인 여자는 윤혁의 눈앞에 손가락 3개를 펴 보이고는 이틀이나 아저씨를 볼 수 없어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디 가신다는 말도 없었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안 보이지 뭐예요?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하며 여자는 혀를 세차게 찼다. 아니 사흘이나. 윤혁은 수척해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심하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당한다고요. 어서 일어나세요.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몸살 좀 앓은 거예요. 윤혁은 손을 내저었다. 사실 그렇게 심하던 어지럼증이 말끔히 가신 기분이 들었다. 내 보기엔 몸살이 아닌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곧 기운 차릴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심했던 증상이 다 없어졌으니까요. 윤혁은 부담스러운 관심에서 어서 벗어나려고 웃음까지 지어 보였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예, 죄송하지만 물이나 좀 떠다 주시겠어요? 윤혁은 물 한 그릇을 단숨에 다 마셨다. 아이고, 얼마나 목이 탔으면 그래, 딱한 양반. 무슨 고집인지 원. 주인 여자가 묘하게 눈을 흘기며 돌아섰다. 윤혁은 주인 여자의 혀차는 소리를 못 들은 척하려고 눈을 감았다. 오늘따라 혀차는 소리가 더 차지고 야릇했다. 그러나 윤혁은 그 색다른 감정이 고마우면서도 두려웠다. 주인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는 순간 그 호감은 정반대로 바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일을 이미 2번씩이나 겪고 이 집에 3번째 이사를 온 것이었다. 나라에서 전향자라고 출감을 시켜놓고도 보호 관찰을 계속하듯 세상 인심도 전향자들을 향해 거의 열려있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간첩과 전향자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언제나 경계하고 멀리하려고만 들었다. 그것은 특정법의 위압에 가위 눌리고 주눅들어 생긴 집단 공포증이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탓할 수 없는 것이 박동건이나 자신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었다. 자신들은 언제까지나 강제로 전향당한 겉만 전향자였지 속은 비전향자였기 때문이다. 나라의 끝없는 감시가 불만스럽고 세상 사람들의 냉정한 외면이 서러운 사람들은 자발적 전향자들일 것이다. 남편과 10여 년 전에 사별한 주인 여자는 방 2개를 세놓고 아들한테 생활비까지 받으며 궁한 것 모르고 혼자 살았다. 그동안 주인 여자는 이쪽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다. 왜 혼자냐? 부인은 세상을 떠났겠지만 자식들은 이민을 간 거냐? 직업이 선생이나 교수였느냐? 나이 많으니 일본말을 쉽게 할 수 있다 쳐도 책 번역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자신은 그때마다 웃고 얼버무리고 엉뚱한 소리하며 자리를 피하곤 했었다. 주인 여자가 자신의 과거를 아직 모른다는 건 김영사가 조심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김영사는 가까운 어딘가에 끈앞풀을 박아두지 않을 리 없는데 그 끈앞풀의 입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거였다. 2번에 걸친 지난날의 과거 노출도 끈앞풀의 입놀림 때문이었다. 끈앞풀 관리에 철저한 김영사에게 우선 고마움을 느꼈다. 과거가 드러나서 주변의 수군거림과 눈총을 받으며 이사를 가야 했던 것처럼 곤혹스러운 일도 없었다. 방 비우기를 바라는 집주인과 이사를 가지 못하게 막는 형사 사이에서 실랑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헌법까지 끌어대 생존권 보호를 내세운 그 싸움을 어렵게 이겨내고는 했지만 헌법을 활용해 생존책을 강구해 나가는 가짜 전향수의 능력에 해쉽게 웃기도 했었다. 어쨌거나 주인 여자의 친절과 관심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윤혁의 불안은 커져갔다. 그건 또 이사가야 할 날이 촉박해지고 있다는 징조일 뿐이었다. 그 여자는 관심이 커질수록 상대에 대해서 무언가 알아보려고 촉수를 넓힐 것이고 그 성과로 간첩죄로 긴 세월 옥살이하다 풀려난 전향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 늙은 애정의 감정은 싸늘하게 식을 것이 뻔했다. 선생이었거나 교수였을지 모른다는 환상이 간첩, 빨갱이로 뒤집히는 것이니 그 충격과 배신감이 어떨 것인가. 윤혁은 제발 이사가는 일만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몸을 움츠렸다. 힘이라고는 없는 자신의 몸이 가랑잎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몸에 피가 하얗게 표백되어 어딘가로 다 증발해버린 느낌. 몸은 그렇게 아무런 무게감도 부피감도 느낄 수가 없었다. 몸이 그렇게 되는 동안 주인 여자가 말한 사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전혀 시간 감각이 없었다. 차라리 그대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문득 스친 생각이었다. 죽음, 인생의 끝. 별로 두려운 생각이 없었다. 북쪽을 떠나면서부터 남쪽에 침투하고 검거되고 조사받고 긴 세월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생각했던 것인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언급하는 직업이 철학가고 종교인들이겠지만 그 절박함과 밀도에 있어서 자신들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급박하고 절실하게 죽음을 생각한 부류들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정리된 죽음은 영원한 잠이었다. 그 영원한 잠을 혼수 상태와 다름없었던 지난 사흘 동안에 얻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세상이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도 아무리 높은 명성을 드러내던 사람도 숨 끊어져 죽어버리면 그 존재를 냉혹하리만큼 지워버리는 거대한 바다였다. 생전에 그 위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어도 세상은 아무런 이상도 탈도 없이 태연하고 무표정하게 잘 돌아가기 마련이었다. 하물며 전향한 장기수 하나쯤이야. 그 허무감 앞에서 또 반사적으로 떠오는 것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회한이었다. 그런 감정의 반복과 교차가 어리석은 것인 줄 알면서도 내칠 수 없었고 벗어날 수 없었다. 그게 사상적 삶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했었던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비애였다. 분명한 목표는 분명한 성과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안 계세요? 맑고 또랑한 두 목소리가 울렸다. 친근한 그 음성을 듣자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칙칙한 안개가 일순간에 거치는 것을 윤혁은 느꼈다. 경이 기준이구나. 나 여기 있다. 햇볕이 반짝 드는 느낌으로 윤혁은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러나 눈앞이 아뜩해지며 현기증이 심해 일어나 앉을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사내 아이의 이런 외침과 함께 다급하게 방문이 열렸고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계집아이의 놀란 음성이 뒤를 이었다. 아니다. 눈을 감은 채 윤혁은 몸을 가누려고 애썼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계집아이가 허둥지둥 윤혁을 부축했다. 겁난 그 아이의 얼굴은 금세 울 것만 같았다. 거봐, 내가 할아버지 아프신 것 같다고 했잖아. 사내 아이도 윤혁의 팔을 잡으며 계집아이에게 내쏘았다. 그 아이의 실룩거리는 입술에도 울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잘난 척하지마. 나도 그런 꿈 꿨다고 했잖아. 계집아이가 사내 아이에게 매운 눈을김을 했다. 그래 아무 걱정 마라. 난 괜찮다. 윤혁은 두 남매의 말에서 봄볕처럼 따스하고 포근한 정을 느끼며 눈을 떴다.
자신을 걱정해서 찾아온 두 어린 것들의 그 정겨운 마음이 그리도 고맙고 눈물겨울 수가 없었다. 아무런 꾸밈도 가직도 없이 자신을 걱정해줄 사람이 이 아이들 말고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는가?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빨랑 병원에 가셔야지요. 계집아이가 윤혁의 눈앞에 얼굴을 디딜다시피 하며 안타깝게 말했고, 누나야, 할아버지 엄청 아프시다. 빨랑 119에 연락해. 사내 아이가 몸달아 손을 맞비비며 소리치듯 말했다. 아니다. 다 나았어. 며칠 몸살 앓고 이제 다 나아서 너희들 보려 가려던 참이었어. 아무 걱정 마라. 윤혁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더없이 정답게 웃고는 경이야, 나가서 물 한 그릇 떠다 주렴 하며 양쪽 손으로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네, 기준아, 넌 할아버지 어깨 좀 주물러드려. 경이가 잽싸게 밖으로 나가며 말했고, 응, 알았어. 기준이가 민첩하게 일어섰다. 아니다, 아니다. 꼬맹이가 무슨. 윤혁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힘이 세다고요. 이 알통 좀 보세요. 기준이가 오른팔을 굽히며 힘을 써 보였다. 글쎄, 이리 와서 재미난 얘기나 해. 윤혁은 기준이를 끌어안자 앉혔다. 이 아이들을 대할 때면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윤혁의 가슴 속에는 새싹 파릇파릇 돋는 너른 초원이 펼쳐지고 있었다. 경이와 기준이는 푸른 초원만이 아니었다.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햇살이었고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게 만발한 꽃밭이기도 했다. 가슴에 그토록 생명감 넘치는 황홀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런 감각이 샘솟는 것은 오로지 경이와 기준이 남매가 준 선물이었다. 찌들고 메말라버린 가슴에서 그런 감정이 새롭게 살아오른다는 것은 스스로도 놀랄 일이었다. 감옥에서도 그런 감각이 살아있었더라면 그 몹쓸 정신신경증에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죄수번호 위에다가 또 네모난 빨간 헝겊까지 붙여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독방 신세였다. 한 평이 미처 못 되는 독방은 천상 시체가 눕는 관처럼 협소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아무리 밝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허사였다. 늪에서 빠져서 헤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언제나 어둡침침하고 앞뒤가 막힌 독방에서 아무리 좋은 상상만 하려 해도 밤마다 악몽은 더 험하고 무서운 형상들로 몰려들었다. 어쩌면 그 네모난 빨간 헝겊이 물고 있는 절망감이 좋은 생각은 다 잡아먹고 나쁜 생각만 키워내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 헝겊은 간첩, 빨갱이라는 표시였다. 그 빨간색은 감옥 안에서 유난히도 도드라졌다. 그 야한 색깔은 일반 죄수들에게 이제는 간첩 빨갱이니까 접근하지 마라 는 경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단 자들의 거의가 감옥에서 죽어야 하는 무기수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음습하고 암울한 감옥의 세월은 무기수들의 육신만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의식까지 갉아먹어 날이 갈수록 악몽만 키워갔던 것이다. 우리 경이가 떠온 물이라 더 맛있구나. 너희들은 별일 없지? 물을 반나마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으며 윤혁은 정겹고 포근한 눈길로 두 남매를 감싸 안았다. 네, 저희들은 매일 학교 잘 다녀요, 할아버지. 정말 병원에 안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얼굴에 살이 다 빠지신 게 굉장히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요. 걱정 가득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경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네, 할아버지 얼굴에 살이 쑥 빠진 게 무지 아파 보여요. 주름살도 더 많아져 훨씬 늙어. 예. 경희가 내쏜 날카로운 소리가 동생 기준의 말이 잘났다. 그리고 목소리보다도 차가운 눈초리로 동생을 쏘아보았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아챈 기준이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두 눈동자를 할아버지와 누나에게로 빠르게 굴리고 있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아파서 더 늙어 보이는 거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그러니까 말이다.
이 할아버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할아버지들도 늙어 보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아무 걱정 말아요. 귀엽고 영특한 것들. 윤혁은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듯 하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경희와 기준이를 만나면 절로 흥겹고 절로 웃음이 번글고 절로 생기가 돋았다. 거봐, 누난 괜히 하다니야. 기준이는 혀를 낼름하며 누나에게 메롱메롱을 날렸고 철부지 가릴 수가 없어. 경희는 새침하게 눈을 흘겼다. 할아버지, 근데 왜 몸살을 앓으셨어요? 기준이가 할아버지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하며 물었다. 경희도 할아버지 다리를 주무르려고 다가앉았다. 얘들아 관둬라. 난 괜찮다니까. 몸살은 병이 아니야. 그냥 이유 없이 좀 피곤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찾아오는 거지. 알았어 관둬. 윤혁은 두 아이를 만류하기에 바빴다. 두 아이와 마주 앉아 말꽃을 피우는 것으로 흡족했지. 그 고사리 손에 팔다리를 맡기는 짓은 전혀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어린 것들을 그저 감싸고 쓰다듬어 주어도 모자란데 조금이라도 힘들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었다. 누나야, 할아버지 아프신데 죽 좀 쏘아라. 그동안에 나는 어깨 주물러 드리고 있을 테니까. 아 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기준이가 아주 똑똑한 생각을 했네. 나 곧 죽 쏘올게. 경희가 눈을 반짝이며 튕겨 일어났다. 알았어. 무슨 죽이야. 그냥 앉아서 재미나는 얘기하는 게 할아버지가 더 빨리 낫는 방법이야. 윤혁은 목소리에 힘을 모으며 손을 내저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재미난 얘기는 이따가 죽 써가지고 와서 해도 되잖아요. 경희가 날렵하게 방을 나서고 있었다. 어린 게 무슨 죽을 쓸 줄 안다 그래. 어머 할아버지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제 손으로 밥 해먹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죽수기는 밥하기보다 훨씬 쉬워요. 할아버지가 당하셨죠? 하는 듯 경희의 눈을 찡긋하고는 이내 모습을 감추었다. 얘 기준아 그만 주무르고 이리 와 앉으라니까. 할아버지 다 나왔어. 윤혁은 기준이의 바짓가랑이를 잡아 끌었다. 아이 참 할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이건 힘든 일이 아니라 팔 힘 세게 하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운동을 해야 아이들하고 싸울 때 이기지요. 할아버지는 그냥 시원하다만 하세요. 기준이는 또랑또랑하게 말했다. 그놈 참. 그 기특함이 기쁨으로 넘쳐나 윤혁은 기준이를 꼭 끌어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근데 있잖아요 할아버지. 그래. 시원하다. 참 시원하다. 윤혁은 시원함을 한껏 과장하고 있었다. 누나가요. 서로 좋아하고 친한 사람끼리는 영혼이 통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영혼이 통해? 그 어려운 말을 어찌하노? 그 맹랑함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윤혁은 고개를 돌리고 기준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할아버지 그 정도 말은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동화책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동화책에? 그럼 영혼이 뭐고?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신이라잖아요. 기준이는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이며 검지로 거침없이 머리를 가리켰다. 그럼 참 야무지기는. 그럼 영혼이 통한다는 건 뭐고? 이번에 할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누나도 저도 할아버지 아프신 꿈을 꿨잖아요. 할아버지 영혼과 우리 영혼이 서로 통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어이구 이놈아. 초등학교 5학년이 모르는 게 없구나. 됐어 아주 잘 알았어. 우리 지준이 장하다. 윤혁은 용소수 많은 기쁨과 함께 기준이를 얼싸안았다. 기준이도 윤혁을 마주 안았다. 윤혁은 기쁨이 갑절로 커지는 것을 느꼈다. 요 귀여운 것들이 없었더라면 내 세상살이가 얼마나 팍팍했을 것인가. 이 생각과 함께 문득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박동건도 이런 아이들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자신은 이 애들 남배를 사흘거리로 만나며 삶의 새로운 활기를 얻었던 것이 새삼스럽게 고마웠다. 이들 남매와 정을 나누면서 웃음 절로 번거는 기쁨과 즐거움만 맛보는 것이 아니었다. 자꾸 정이 깊어가면서
두 아이가 친할아버지를 대하듯 감겨오고 의지하는 것을 느끼며 내가 오래 살아야지 하는 생각까지 불현듯 하곤 했었다. 이 아이들을 알기 전에는 오래 살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칙칙한 안개가 낀 우울한 나날이 이 아이들을 알고부터 햇살 화창한 나날로 바뀐 것이다. 그러고 보면 박동건을 잡아간 절망에서 자신을 구해낸 것은 이 아이들이 발휘해온 마력의 덕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박동건에게도 이런 아이들을 갖게 해줄 것을 뒤늦은 후회가 일었다. 어느 가게 앞에서 두 아이가 어른에게 쥐어박히며 울고 있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계집아이는 두 손을 맞비비고 있었고 사내아이는 계집아이의 소매를 잡고 울고 있었다. 잔소리 마, 이젠 안 돼. 가자, 경찰서로 가자. 가게 주인인 듯한 남자는 소리 지르는 것에 장단을 맞추듯 두 아이의 머리를 번갈아가며 쥐어박고 있었다. 그 광경은 아이들이 가게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윤혁은 멈칫거렸다. 그냥 지나쳐 버릴까 하는 마음과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일로 하는 측은한 마음이 엇갈리고 있었다. 그때 불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전향서에 손도장을 누른 자들에게 베푸는 특혜인지 위로인지 모를 행사가 벌어졌다. 사회참관이라는 것이었다. 죄수복을 벗기고 일반인 차림으로 하루 동안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 일이었다. 구미공단의 텔레비전 공장을 돌아보고 금오산에 이르러 어느 부인회에서 마련해온 점심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부인이 4~5살 되는 아이와 아이를 데리고 와 있었다. 그 눈동자 맑은 예쁜 아이를 보는 순간 불현듯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동했다. 그러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 일거일동을 인솔자에게 허락받도록 되어 있었다. 더구나 이쪽 신분을 알고 있는 여인이 자기 아이를 안는 것을 꺼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몇 번 망설이다가 인솔자에게 말을 꺼냈다. 인솔자는 말없이 쳐다보다가 여인에게로 갔다. 여인이 이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아이의 손을 이끌고 다가왔다. 석범아, 할아버지 안녕해. 석범이가 이뻐서 할아버지가 안아주신대. 여인이 아이에게 일렀다. 안녕 할아버지.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또랑하게 말했다. 또르르 구르는 것 같은 그 투명한 목소리가 무슨 보석 같다고 윤혁은 생각했다. 오라, 네 이름이 석범이로구나. 아주 예쁘고 똑똑하게 생겼다. 어디 할아버지가 한번 안아볼까? 어느새 아이의 키에 맞춰 쪼그리가 앉은 윤혁은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윤혁의 품으로 안겨왔다. 아이를 품어 안는 순간 아이 특유의 베릿한 재치가 뭉클 풍겨왔다. 그 홍곤하면서도 풋풋한 냄새와 함께 여러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전쟁의 와중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을 거두며 어린 것을 안아본 이후 24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아이였다. 석범이는 그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윤혁은 아이를 꼭꼭 안으며 물었다. 자신의 말을 교도관이나 다른 죄수들이 아닌 바깥 사람이, 그것도 인형처럼 작고 귀여운 어린아이가 알아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는 무슨 말이고 더 해보고 싶었다. 나 교통순경 아저씨가 될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크고 해맑았다. 뭐? 교통순경 아저씨? 윤혁은 자신도 모르게 팔을 풀어 아이를 맞바라보며 물었고, 제가 저런다니까요 글쎄. 교통순경이 모든 차를 세우고 보내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높고 좋아 보이는 모양이에요. 무슨 반 울상반의 얼굴이 된 엄마의 설명이었다. 그래도 얘는 우리 애보단 낫습니다. 우리 애는 모범운전사가 될 거랍니다. 이렇게 말한 인솔자가 허허대며 웃었다. 그 웃음에 따라 모두 푸짐하게 웃음꽃을 피웠다. 이 할아버지가 너한테 뭘 주고 싶은데 이걸 어쩌지? 할아버지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어른이 아이들에게 어른 노릇하는 것이 용돈 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쫓기며 윤혁은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했다.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아이 엄마가 딱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다. 그래 여기. 그때 인솔자가 낮게 말하며 윤혁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윤혁은 그게 돈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다. 자, 석범아, 이 할아버지가 선물을 줘야지. 이걸로 사고 싶은 거 사. 윤혁은 기세 좋게 아이의 눈앞에 돈을 쫙 펼쳤다. 어린아이의 눈에 펼쳐진 1,000원짜리 한 장은 어른의 체면을 세우기에 더없이 당당했다. 두고온 자식 생각이 나시는 모양이지요. 아이 엄마가 윤혁만 들을 수 있도록 나지막하게 한 말이었다. 그 말이 슬픈 침이 되어 두 손을 자극했다. 윤혁은 먼 산을 바라보며 콧등이 메었다. 아이 엄마의 말에 생각난 것은 아내였다. 아내는 헤어지면서도 임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임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임신 경험이 없는 아내는 임신을 하고서도 몰랐을 수도 있었다. 만약 그렇게 되어 뒤늦게 임신인 것을 알았더라면 아내는 어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유복자 아닌 유복자는 지금 몇 살인가? 감옥에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엉뚱한 생각이었다.